국토의 60%가 사막인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네게브 사막이 펼쳐집니다. 이곳의 연강수량은 30mm입니다. 서울의 50분의 1 수준이죠. 사람이 살기도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물을 수출합니다. 점적 관계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전 세계 10억 명 농업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나라가 물 기술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아무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기술 세계 1위인 나라가 왜 식량 안보에서는 OECD 꼴찌일까요? 오늘 그 답을 데이터로 따져보겠습니다. 농업 지식 채널 시다의 남자입니다. 2024년 이스라엘 농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청이 2025년 6월에 발표한 공식 수치에 따르면 2024년 농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특히 쇠고기와 채소, 밭작물의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순국내 생산은 6.8%나 떨어졌습니다. 생산이 줄어든 자리는 수입이 메웠고요. 과일, 채소 수입이 전년 대비 13%나 급증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22만 7천 톤을 해외에서 사왔습니다. 사과, 양파, 마늘, 파인애플 등을 중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에서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노동력 부족입니다. 이스라엘 농업은 외국인 노동자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원래 태국 노동자 약 3만 명과 팔레스타인 노동자 1만에서 1만 5천 명이 농업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이후에 팔레스타인 노동자 입국이 금지되었고요. 태국 노동자 상당수도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현재 태국 노동자가 약 4만 명으로 늘었지만 숙련도와 어떻게 배치 속도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태국 노동자가 기존에 하던 일과 팔레스타인 노동자가 하던 일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주로 수학, 포장, 건설 관련 농업 인프라 작업을 했는데요. 이 인력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현장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가자 국경에서 7km 이내 농경지에서는 경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온실이 파손되거나 관계시설이 손상된 농장도 많고 농민들이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업은 이스라엘 국내 GDP에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 비중은 1% 미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적은 수의 사람만이 아주 굉장히 고도의 농업 기술로 농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변수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이스라엘 정부는 농업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농업식량안보부로요. 식량안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부처 이름에 넣은 겁니다. 2025년 5월에는 국가식량안보계획 2050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 최대 14억 달러. 이스라엘 인구가 2050년에는 약 165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식량 수요가 65%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식량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상식량 비축 계획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 가능한 품목의 작업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시라든가 기후재난, 물류 차단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담수화 플랜트 5개는 전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점적 관계 시스템도 멀쩡합니다. 하수 제처리 시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잘 작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줄었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지난 60년간 물과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93%는 건조지대입니다. 유엔 기준으로 극심한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고요. 건국 초기부터 물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1948년 건국 당시 갈릴리 호수와 지하 대수층이 사실상 유일한 담수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빠르게 늘어났고 사막을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혁명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국가수로 1964년에 완성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수자원 프로젝트입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의 물을 남쪽 네게브 사막까지 130km를 끌어오는 대규모 수로입니다. 파이프와 운하와 터널을 조합한 거대한 물의 고속도로이죠. 이 물의 80%는 농업에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수위는 해마다 내려갔고 지하 대수층도 과잉 추수로 염분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단계 점적 관계입니다. 1959년 시마 블라스라는 엔지니어와 그의 아들이 혁명적인 기술을 개발합니다. 기존 관계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면 물의 상당 부분은 공기 중에서 바로 증발해 버립니다. 흙 표면에도 필요 이상의 물이 고이고 잡초가 자라고 토양 염분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증발할 때 염분도 같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점적 관계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파이프하고 드리퍼를 통해 가지고 물을 식물 뿌리에 직접 방울방울씩 정확한 양을 뿌려줍니다.
증발 손실을 극단적으로 많이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경작지의 75%가 이 점적 관계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점적 관계를 줄 때는 비료도 함께 이렇게 섞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퍼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과 비료를 동시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이죠. 이 점적 관계 기술 하나로 이스라엘은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농업 생산 가치는 65년 만에 1600%나 올렸습니다. 3단계는 하수 제철입니다. 1985년 이스라엘은 도시 하수를 정화해서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트라비브를 비롯해서 대도시의 생활하수를 3단계 정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농업용수 수질까지 끌어올립니다. 지금은 도시 하수의 90%를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합니다. 세계 1위죠. 2위 스페인이 약 20% 수준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농업 용수의 약 절반이 이 재활용 용수입니다. 깨끗한 담수는 가정과 산업에 먼저 쓰이고 농업에는 처리된 하수를 쓰는 이중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 시스템 덕분에 이스라엘은 물순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4단계는 해수 담수화입니다. 1999년 대규모 역삼투 방식의 담수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담수화 플랜트 5개를 건설하죠. 아시겔론, 팔마힘, 히데라, 소렉,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소렉 B까지. 현재 이스라엘 식수의 90% 이상이 이 담수화 시설에서 옵니다. 그리고 2007년 정부는 물 관리를 농업부에서 떼어냅니다. 이스라엘 수자원청이라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수돗물 하수 관계 수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전문 관리를 분리해 버렸죠. 이전에는 농업부가 물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물을 많이 쓰는 게 유리하니까 효율적인 배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독립기관이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면서 물 낭비가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농업의 물 사용 비중은 1985년 72%에서 현재 50%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적은 물로 더 많이 생산하는 극한의 효율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잠깐 그럼 한국도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한국은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죠. 연강 수량이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뭐 수십 배가 넘어가고요. 물 부족이 농업의 핵심 위협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안보 취약도는 뭐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죠. 같은 목적지에 전혀 다른 길로 도착한 겁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스라엘의 물기술은 점적 관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적 관계는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점적 관계를 만든 회사가 네타핌입니다. 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죠. 네타핌의 연간 매출액은 거의 12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에그리테크의 최전선은 점적 관계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입니다. 크롭엑스, 토양에 무선 센서를 심어가지고 수분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회사입니다. 농부가 앱 하나로 밭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언제 줄지 AI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투자만 5,100만 달러가 넘어갔고요. 그 외에 그린아이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AI 카메라로 잡초만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트랙터에 달린 카메라가 달리면서 잡초를 감지하고 잡초가 있는 곳에만 정확히 농약을 칙칙칙 뿌리죠. 결과적으로 제초제 사용량을 88%까지 줄였습니다. 2024년에는 시리즈 A로 2천만 달러를 유치하게 됐고요. 그 외 BWise도 한번 소개하고 싶네요. AI로 작동하는 자율형 벌통 시스템입니다. 벌의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해충을 자동으로 방지하고 꿀 수확까지 로봇이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만 1억 7천만 달러고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에그리테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알레스팜스, 실험실에서 소세포를 배양해서 스테이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양육 분야에서도 세계 선두 그룹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업들을 합치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현재 500개 이상의 에그리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누적 벤처 투자액만 18억 4천만 달러, 연간 수출 규모는 23억 달러입니다. 스타트업 네이션 센트럴과 그로잉 IL이 2025년 2월에 발표한 이스라엘 에그리푸드 테크 지도에는 750개 이상의 기업 중에 150개가 선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에그리테크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기업은 저기에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궁금하네요. 비교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도 스마트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아직 정부 주도입니다. 스마트팜 보급은 늘고 있지만은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민간 생태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술이 농업을 살리고 그 기술이 다시 돈이 되는 구조. 이것이 이스라엘 농업과 한국 농업의 가장 큰 차이고 이스라엘 농업이 강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비밀이 역설적으로 큰 약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2025년 5월 이스라엘 농업식량안보부가 국가식량안보계획 2050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수치입니다. 곡물 91% 수입, 설탕과 과자류 97% 수입, 어류 92% 수입,
두류 71% 수입, 그리고 수입처가 한두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 이치크 바르 장군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든 정치적 격변이든 공급망 붕괴든 기본적인 필요를 남에게 의존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입니다. 라고요. 이스라엘은 유제품과 계란, 가금류는 작업합니다. 하지만 그 가축을 먹이는 사료는 전량 수입합니다. 옥수수 사료, 대도박은 전부 해외에서 사오죠. 미국 사료 부산물인 DDGS, 이스라엘 전체 수입량의 86%가 이 DDGS 미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제품 작업이라는 건 사료 수입이 끊기는 순간 무너지는 작업 구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기술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농업 조건이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농민은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점적 관계, 온실, AI 관리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나 옥수수 같은 낮은 마진의 곡물은 심을 이유가 없죠. 안 심습니다. USDA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한정된 땅과 물을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작물에 쓰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대신 아보카도, 대추야채, 허브, 꽃 이런 고부가치 작물을 재배하죠. 온실에서 연중 생산해서 유럽에 수출합니다. 과일과 채소 부분이 이스라엘 농업 시장의 거의 47%를 차지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요. 수출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곡물과 사료를 수입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비교 우위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합리적 선택이 모여서 국가 전체의 식량 구조를 수입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성공이 수출 국대화로 이어지고 수출 국대화가 수입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수입 의존도 심화가 식량 안보의 취약점이 되는 구조인 거죠. 기술이 강할수록 더 식량부에 취약해지는 거죠. 이것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2025년 히브리 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푸드 폴리시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물성 식품에 한해 완전 작업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축산 사료까지 작업하려면 막대한 보조금과 농지 전환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요. 이 연구 모델은 이스라엘 정부의 국가식량안보계획 2050에도 핵심 의사결정 도구로 반영되었습니다. OECD가 평가하는 식량공급 민감도 지표에서 이스라엘은 OECD 최하위입니다. 전체 지수에서 이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10%에서 꼴찌라는 건 수입 부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왜 세계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농업 기술에 돈을 넣을까요? 투자 시장 관점에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세계자원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5개국,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극심한 물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가 특히 심각하죠. 기술 변화로 가뭄이 심해질수록 이스라엘의 물기술은 더 비싸게 팔립니다. 1990년대에 비해 가지고 담수화 비용은 3분의 1로 떨어졌고요. 이스라엘 기업들은 그 비용 절감을 주도했습니다. 소렉비 담수화 플랜트는 1세제곱미터당 0.5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담수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비용 경쟁력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중국, 호주 등 물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담수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 교육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발효 중입니다. 2021년 5월 정식 서명했고 이후 발효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죠. 이 FTA에는 농식품 기술 협력 확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 의학, AI뿐만 아니라 농식품 분야 기술 확대에도 명시적으로 담아 있습니다. 단순한 관세 협정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깐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한국이 이스라엘에 주로 수출하는 건 자동차 반도체 가전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K푸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고요. 대도시 아시아 식품 전문점과 대형 슈퍼마켓에 한국산 식품 진열대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FTA 발효로 가공식품 관세 상비이 낮아지면서 이 흐름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농업기술 협력은 어떤 경로로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은 1인당 GDP가 5만 4천 달러의 고소득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기술 협력 경로는 민간 기술 파트너십이겠죠. 구체적인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주로 온실 제어하고 LED 식물 공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은 야외 노지에서 관계나 AI 로보틱스 중심이고요. 이 두 기술은 서로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물 관리와 야외 정밀 농업을 담당하고 한국이 스마트 온실과 식물 공장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FTA의 기술 협력 조항이 이 경우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는 있겠죠. 그죠?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을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점적 관계, 담수와 하수 재활용, 세계가 인정하는 물기술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술을 연간 23억 달러어치나 수출하는 산업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적 성공이 곡물 작업률을 포기하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졌고요.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하죠. 2024년 식량 안보에 큰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곡물 수입 91%, 사료 전량 수입, OECD 식량 공급 민감도 최하위. 이스라엘 농업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백은 곡물 작업률이고 비상시 식량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한국도 사실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 빈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업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까? 이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공백을 먼저 메울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